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강남아파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당초 만조와 겹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던 태풍 장미가 경남 지역에 상륙한 뒤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으로 인해 오늘 밤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 구례에서는 지붕 위로 피신한 소 구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식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제는 못 구했어요. 산간 지방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드론으로 약을 배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장마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물살이 빠른 하천에서 여전히 래프팅 체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래프팅 운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시장 상인 등 9명이 확진됐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신종 변이 3건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전세 물량이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는 내일이 되면 49일째로 7년 전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깨게 됩니다. 오늘 태풍까지 상륙하면서 걱정이 컸는데요. 제5호 태풍 장미는 별다른 피해 없이 방금 전 소멸했습니다. 그래도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는 남부지방에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 광안리에 나가 있는 취재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지금 현재 부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부산에선 비가 내리고 있지만 강한 비는 아닙니다. 바람도 잦아들면서 태풍에서 벗어난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제5호 태풍 장미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늘 오후 5시쯤 울산에 다다르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워낙 세력이 약한 소형 태풍인데다 제주를 지나면서 힘이 더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오늘 오후 내내 태풍이 경남과 부산, 울산을 관통한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컸습니다. 장마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뱃길과 하늘길이 모두 통제되고 항구에 있는 배들은 모두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는데요. 해수욕장도 모두 폐쇄되고 파라솔과 천막 등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다행히 바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에 그쳤고 비는 20mm 미만으로 적게 내려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는 아직 이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 하천 범람 위험성이 남아있고요. 최근 집중호우로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와 도로 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장마는 유독 산사태 피해가 큽니다. 제 뒤에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산사태 경보, 이 노란색이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인데요. 산림청은 사실상 전국 모든 산지가 위험하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1000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남성 2명이 승마장 내부 교육장 앞을 지나갑니다. 곧이어 엄청난 양의 토사가 쏟아지더니 교육장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주차된 차량 4대도 힘없이 떠밀려갑니다. 산사태로 승마장 건물 일부가 무너지기 전까지 직원들은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만 더 했더라면 우리 주군이나 저는 아마 인생 살에 많이 수 있어요. 길하죠. 그때 생각하면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의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000건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산사태 피해가 많은 이유를 비의 양과 지속된 기간에서 찾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긴 장마로 소양 내부에 소화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집중호우가 또 병행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장마는 오늘까지 48일째 이어지면서 평년 장마 기간인 32일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강수량도 2013년 최장 장마 기간 때의 2배에 달하는 750m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밀어올린 비구름으로 추가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산림청은 전국의 모든 산지가 위험하다고 보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이 48일째 내리는 비의 속수무책인 이유 따져는 봐야겠죠.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섬진강 유역이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질 거라는 예보가 내려졌는데도 미리 조금씩 방류하지 않고 막판에 한꺼번에 물을 내보내 강물이 많이 넘쳤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섬진강에서 넘친 흙탕물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불어난 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남원에서만 주택 70채와 축구장 1,300여 개 넓이의 농경지가 침수된 상황. 수해는 섬진강 유역인 남원, 순창, 임시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은 그제 섬진강 댐이 갑자기 대량 방류해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졸려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섬진강 댐에서 방류한다고. 1,000톤을 방류한다고. 지난 7일 오후 7시 기준 섬진강 댐의 저수율은 84%, 80%를 넘은 건 8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문이 열린 건 다음날 아침, 초당 1,868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후부터 일찌감치 방류를 시작해 수위 조절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섬진강 댐 수위 조절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거기 너무 많이 터가지고 지금 뚝방이 터져본 것 같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농업용수와 발전용수를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물을 가둬둔 게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댐을 공동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매뉴얼에 맞춰 적정량을 방류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록적인 강우가 내렸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수해 극복에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향후 있을 태풍 장미의 영향을 고려해 열흘간 이어온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섬진강 댐의 수위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섬진강이 넘치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사가 물에 잠기며 소들이 살겠다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같이 키운 농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공국진 기자가 구출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주택 지붕 위에 소 5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내린 폭우에 구례읍 일대가 물에 잠기자 소들이 차오르는 물을 피해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 마리는 집 안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붕 위의 소는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자칫 흥분할 경우 아래로 내리는 도중에 사람이나 소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한 마리씩 마취를 한 후 옮기고 있습니다. 2마리가 아직 마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마취된 소들은 안전하게 밧줄에 매달아 크레인으로 한 마리씩 구출해냅니다. 미처 소들을 구하지 못하고 급히 대피했던 농부는 소들이 안전하게 내려오자 눈물을 글썽입니다. 자식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제는 못 구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오셔갖고 구해줄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올 정도로. 며칠 동안 홍수와 사투를 벌인 탓에 소들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이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이번 폭우로 구례 지역 농가에서만 소와 돼지 등 3,600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다리가 끊겨서 물에 갇힌 마을에선 7살 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천만다행, 사람 대신 드론이 약을 배달했는데 그 장면이 드론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물바다가 된 충북 영동군의 한 시골 마을. 이 영상은 약품을 실은 소방서 드론이 직접 찍은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드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듭니다. 이 남성은 천식 발작으로 쓰러진 7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놀러온 김군이 천식으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다리가 물에 잠겨 소방대원이 마을로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한 소방대원이 드론에 약을 매달아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가 오고 그날 이제 저녁이 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 어두워 그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드론을 띄우기가 힘든데 마을에 이제 드론이 추락하더라도 그 어린이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소방대원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김군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적절한 시기에 흡입하지 않게 되면 저산소증이나 호흡마비,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구해준 소방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립이 되면서 정전까지 되는 바람에 호흡기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드론으로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수색용 드론이 하얀 약구러미를 매단 채 날아갑니다. 약을 받아든 두 남성, 강 건너 소방대원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남성이 갑자기 온 폭우로 밭에 고립됐는데 미처 약을 챙겨오지 못해 위험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 덕분에 이 길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뜨거운 가슴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인해 수색용 드론이 위급 환자를 구하는 빗줄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밤만 봐도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은 사정이 더합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인삼인데 비를 맞아서 썩기 직전이라 뽑아내야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금산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흙탕물 위로 검은색 비닐이 둥둥 떠다닙니다. 강물 같지만 인삼밭입니다. 지난 1일부터 180mm 넘는 비가 내린 데다 주변 댐까지 방류하면서 금산 지역 인삼밭이 사흘째 잠겨 있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물이 꽤 빠졌지만 여전히 무릎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이번 비에 인삼밭 차양막은 완전히 날아가고 이 물에 잠겼던 인삼은 이렇게 제대로 크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2년 뒤에 캐야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썩기 때문에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5년근 때 하는 건데 물이 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뽑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일꾼 구하기도 힘들어 인삼밭 복구를 포기한 농민도 있습니다. 안 뜯은 거 다 지금 썩어나자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콜타고 봐야지. 누가 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 완전히 빠진 인삼밭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토질 조건을 맞추는데 3년, 인삼을 재배하는데 5년이 걸렸지만 건질 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파리가 지금 다 흙에 다 묻어 있잖아요. 생장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급한 대로 소독약부터 뿌리지만 진흙 때문에 제대로 흡수도 안 됩니다. 흙이 묻어가지고 인삼 떨어지니까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아. 금산 인삼은 2년 전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에 축구장 280개를 합친 넓이에 인삼밭 200헥타르가 침수됐고 밤사이 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춘천 의암댐 사고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실종됐던 춘천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2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초섬 고정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구조당국이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한 건 오늘 오전 8시쯤. 의암댐 하류 2km 지점에서 춘천시청 소속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이곳 등선폭포 인근에서 발견됐는데요. 이틀 전 실종됐던 경찰관이 발견된 곳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무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기도 합니다. 핸드폰이 꺼진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분의 국가지를 바로 실종자 주행 옆에서 같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8일엔 경찰관과 민간업체 직원, 오늘은 춘천시 공무원이 각각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는 2,3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헬기를 강물 위로 낮게 띄우는 수색 방식도 동원했습니다. 강풍으로 물보라를 일으켜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GPS를 장착한 마네킹을 의암댐에서 흘려보내 실종자가 어디로 떠내려갔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초섬 고정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면서도
사고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장님의 사퇴권에 대해서 이제 돌리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분명하게 진상규명만을 원하지 사퇴권을 원하진 않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현규입니다. 많은 피해를 가져온 올해 장마 벌써 48일째입니다. 언제쯤 그칠지 오는 16일까지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마 기간이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건 지난 1987년의 8월 10일. 오늘로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는 2013년 49일입니다. 오늘까지 48일째 계속되는 이번 장마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상 처음으로 50일을 넘기는 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강수량도 기록적입니다. 서울 지역 대표 기상 관측 지점인 종로구 서울 기상 관측소의 강수 측정기인데요. 올해 장마 시작 이후 지금까지 7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작년 장마 기간 강수량의 5배가 넘게 온 겁니다. 강원도 인제군 향로봉엔 2136.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도 연 강수량을 훨씬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비가 많았던 장마는 지난 2011년입니다.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는 등 중부지방에 사망 69명, 실종 8명 등 엄청난 피해가 났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올해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시베리아 고온 현상 때문에 유독 장마가 길었습니다.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못 가다 보니까 오래된 거고요.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강해지거든요.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이후 장마 전선이 약화되겠지만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자, 강물이 넘치는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아찔한 래프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위가 높아졌지만 운영 중단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운영을 강행하는 겁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지금 강원도는 이곳 영월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콸콸 쏟아지고 안개가 뿌옇게 깔려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원래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1시간 반. 진짜 있어요. 오늘 수위가 좀대가 넘어가. 업체는 비가 많이 내리면 오히려 좋다고 말합니다. 아유, 좋죠. 제일 좋죠. 이럴 때 타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쏟아 부어야지 돼요, 중간에. 수상레저 활동 중단 수위는 각 지자체가 정하는데 영월군의 경우 4.5m입니다. 이날 수위는 3.8m여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운영 중단 수위와 상관없이 비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강원도 내 래프팅 업체 135곳 가운데 가장 많은 업체가 모인 영월은 별도 허가를 받아 운영을 강행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내린천도 인제 지역에서 래프팅이나 래프츠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보이는 업체마다 다 문을 닫았어요. 물이 너무 많으면 래프팅을 못하세요. 3일째 영업 정지입니다. 아직 호우특보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다시 찾은 영월. 이제서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도착지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거운교라고 조금 전에 저기 4.5m가 이제 넘어서 3시 30분부로 중지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폭우에 대비해 일일 강수량 150mm가 넘으면 래프팅을 못하는 규정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환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전화도 많이 와서 내부 방침을 하나 정한 게 이제 있는데 이제 강수량을 좀 포함시켰고요. 오늘부터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영업 중지 명령 1시간 전까지도 래프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일원화된 관리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가 잠깐 오다 말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은 아차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이번 비 피해의 원인을 두고 정치권이 해묵은 4대강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죠. 야당은 섬진강 유역이 큰 피해를 입은 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탓이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여당은 낙동강 뚝이 터져버린 건 4대강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해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 내리면서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뽀를 수해 원인으로 지목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낙동강 본류tuk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뽀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섬진강이 그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원인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이후 10년 동안 4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홍수 방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대강 주변 홍수 위험 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4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보는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하천 범람 위험이 더 높아졌다. 4대강 그 16개 보에 물을 엄청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큰 피해 없이 범람 안 했잖아요. 이제는 공방보단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이번 비 피해로 발생한 7,0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들은 하루빨리 정부의 지원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곳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에서 1%를 예비비로 책정해 놓는데 올해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때 상당 부분 써버렸습니다. 여당은 4번째 추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전국을 휩쓴 수해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4차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등 만약의 사태를 위해 비축하는 예산인 예비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복구비 등 용도의 목적 예비비와 폭넓게 사용 가능한 일반 예비비로 나뉘는데 올해 총 5조 9,5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 조정과 고용안전지원금, 방역 등에 4조 원가량을 썼습니다. 남은 예비비는 1조 9,500억 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시설 복구 비용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휩쓸고 갔던 2006년과 2012년 피해 복구액이 각각 3조 6천억 원, 2조 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15년 만에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돈은 더 필요합니다. 각 부처와 전국의 공직자들께서는 이번 태풍과 장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된 청와대 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직속 5명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죠. 그중에서 3명만 교체됐습니다. 노 실장은 일단 교체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당은 반쪽짜리 쇄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섬 시민사회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무수석 비서관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 민정수석 비서관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교체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노 실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윤도환 국민소통수석과 김회숙 인사수석도 일단 자리를 지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의 유임 배경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의 경우 청와대 업무 공백을 고려한 조건부 유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 공백 등을 고려해 비서실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실장 후임자 물색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유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노 실장의 유임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쇼가 돼버렸다면서 정치수석이 아닌 경제 라인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주택자 참모 2명이 교체됐고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로 채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다주택자였던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교체됐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권에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비싸게 내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명의 다주택자 수석이 교체되면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에 대한 주택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4명은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혜숙 인사수석 등 6명은 주택을 매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숙 인사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부산 아파트를 처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주와 반포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 신분이 됐고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1주택자입니다. 새로 발탁된 수석들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입니다. 최재성 정무수석 내정자는 무주택자이고 김정호 민정수석 내정자와 김재남 시민사회수석 내정자는 1주택자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인적 개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새로 임명된 검사장급 간부들을 만나 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번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마지막 출근 날인 오늘 정치가 검찰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며 사실상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근 검찰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공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느 때보다 고민해 공정과 내실을 기한 인사라며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2달 전 밝혔던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인사의 기조는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하고 이번 인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또다시 비판글을 남겼습니다. 검사장들이 자리를 탐하고 인사 불이익을 두려워하면 검찰총장은 무력해진다며 이번 인사 대상이었던 일부 검사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비속어를 사용하며 자신은 누구의 부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중간 간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13명 대법관 중 한 명인 권순일 대법관이 다음 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후임으로 이흥구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는데 이 두 사람의 인연이 화제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선고를 내린 판사가 권 대법관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지난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췄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학 시절인 1986년 학생운동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뒤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 사면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담당 판사가 전임자인 권순일 대법관이었습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흥구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를 시작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메랑. 무슨 내용일까요? 네, 청와대가 던진 부메랑을 청와대가 막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법 몇 건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메랑을 던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서 범죄로 취급을 하거나 자격이 없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해요. 다주택자가를 집을 팔라 얘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님이에요. 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좀 따져보기 전에 김진애 원내대표도 다주택자죠. 네, 서울에 다세대 주택 3채 등 모두 4채를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어쩔 수 없이 인수해서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투기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 이게 그 이야기에서 나온 건데 자,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를 할 수가 없다. 이 논리가 맞는지도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를 처음 만든 게 김진애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노영민 비서실장이었다는 거죠. 그 답을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시작한 게 맞네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결국 반포, 청주집 2채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사의까지 표명했는데요. 오늘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 노 비서실장은 일단 빠졌지만 부메랑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찰칵.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 이 뒤늦게 논란이 좀 됐어요. 네, 심상정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요.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가 옷이 너무 깨끗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이 깨끗한 사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흙도 묻어 있고 땀도 많이 흘린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이 또 하필 류호정 의원 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어서 또 논란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웃음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심 대표 SNS에는 옷과 장화가 번쩍번쩍하다, 웃음이 나옵니까 등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심 대표는 SNS에 올렸던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네, 이 의원들 수해 현장에 가면 생색만 내고 또 의전을 받느라 복구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어 왔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3년 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수해 현장에서 장화 신는 모습이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안 가면 또 신경을 안 쓴다고 곤이 나요. 그렇죠. 결국은 진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든지 올리는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 저희가 준비한 정치인들의 봉사활동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들 보고 정치인들의 진정성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홍보는 다른 활동도 많으니까요. 이 수해 자원봉사는 홍보 수단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까지 그야말로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전혜정 기자가 대통령의 오늘 부동산 관련 발언 전해드리고 실제 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이 주거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금 폭탄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은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은 줄이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검토하겠다며 더 강한 규제책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주택시장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임대차법이 강화되며 전세 물량이 확 사라졌다고 전해드렸는데 지난달 은행에서 빌려간 전세 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세가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2002년에 지어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991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 오늘 기준으로 전세 매물이 고작 2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셋값은 지난달 9억 원에서 한 달 만에 호가가 11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재계약하는 분들, 새로 구하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구할 수가 없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9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새 2조 원이나 불어난 겁니다. 7월에는 휴가나 장마로 이사가 적은 편인데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전세값이 급등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증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집값이 내려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게 되면 담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집값 상승과 보유세 부담 강화, 임대차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값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전세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전셋값이 확 오른 곳은 인기 지역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신축 아파트 전셋값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년 사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1억 원 넘게 훌쩍 뛰어 8억 8천만 원의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길 건너편 신축 아파트 전셋값은 더 비쌉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9억 원대의 세입자를 찾고 10억 원대 전세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장에는 물건이 많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 시기 때는 세입자를 찾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인근 단지보다 저렴한 전세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엔 반대로 새 아파트 전세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달 초부터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이 큽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곳이 많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2법 이제 시행이 되고 나니까 4년 정도를 감안을 해서 임대인들이 전세 가격을 시세와 맞추거나 혹은 조금 더 높게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전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며 이번 하반기 전세 수급 역시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연간 400만 명이 오가는 남대문 시장이 뚫려서 걱정입니다.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류 판매점이 모여있는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골목. 한창 장사로 바쁠 시간이지만 대부분 문을 닫았고 한 상가 앞에는 출입 통제 라인까지 쳐져 있습니다. 상인 8명과 가족 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자가 금요일에 발생을 했었고요. 같은 동일한 상가, 거기에서 추가로 7명이 발생해서 8명이 발생한 겁니다. 같은 층에서 14명이 장사를 했는데 그중 1명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인들은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이 조금 넘는 좁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생활을 하다 2차 전파가 이뤄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석교회발 확진자는 31명. 남대문 시장을 비롯해 교인들의 직장 등 지역사회로 4차까지 전파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 2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검체에서 3건의 신종 변이를 발견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2명과 우즈베키스탄 1명의 검체를 확인한 결과 세포에 침투하는 코로나 표면에 뾰족한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변이가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전파력이나 병원력 변화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00만 명을 넘겨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경계심 없이 대규모 야외 파티를 열었다가 총격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야외 정원에서 파티를 즐깁니다. 곧이어 수십 발의 총소리가 들리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5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열린 파티에서 참석자 3명이 말싸움 끝에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17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주택가인 LA 베버리힐즈에서도 수백 명이 파티를 벌이다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는데도 대규모 홈파티가 성행하자 LA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By turning off that power, shutting down that water, we feel we can close these places down. 이미 미국에서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는 감염 확산 이후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려 논란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족들이 열흘 동안 축제를 즐기고 있어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handle any kind of social distancing. There's a significant amount of alcohol involved. 스콧 고틀립 미식품의약국 전 국장은 바이러스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골까지 감염이 만연하면 연말 사망자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열린 이 오토바이 행사에 2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중부 지역의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도쿄 등 대도시 중심으로 퍼졌던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은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누적 감염자도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국민 80% 가까이가 아베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등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인구 66만 명의 소도시 시마네에서 어제 하루에만 9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88명은 고등학교 축구부와 관련된 집단 감염으로 그동안 시마네 현의 감염자는 31명에 불과했지만 하루 만에 3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全員に対してですね、幅広い検査というものを行っていきたいという学外への感染拡大というものをこれは抑え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 일본의 대표 관광지 오키나와도 일일 확진자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는 31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沖縄県がこのような重大な局面にあることを沖縄県民の皆様にしっかりとお伝えし、沖縄県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여행 장려 캠페인을 강행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直ちに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状況ではありませんが、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高い緊張感のもと、状況を注視をしていく。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8%가 아베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지지율 역시 37%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니클로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 리테일링 회장 역시 최근 아베 정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태풍이 지나가기만 바란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베 내각도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집중호우로 출입이 통제된 청계천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아래에는 시민들이 동전을 던지며 행운을 비는 동전함, 소망석이 있는데요. 지금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행운의 동전 어디로 간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청계천 개장 당시만 해도 동전을 던지는 곳은 따로 없었는데요. 소원을 비는 시민이 늘자 지금의 소망석이 만들어졌습니다. 밤 9시면 서울시설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동전을 수거하는데 많을 때는 매일, 최근에는 3, 4일에 한 번 수거합니다. 요즘처럼 폭우 예보가 있으면 동전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전을 누가 가져갈까요? 팩트맨이 확인해봤는데요. 직원들은 자물쇠가 달린 전용 가방에 동전을 담아 서울시설공단 본사로 가져갑니다. 하나하나 수세미로 문질러 동전을 깨끗하게 세척한 뒤 기계로 30분 정도 건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원, 500원 같은 국내 동전과 외국 동전을 따로 분류해서 우리 동전은 은행 통장에, 외국 동전은 공단 금고에 보관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동전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로 보내져 세계 물부족 국가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데 모두 서울 시민 이름으로 기부됐습니다. 지난 15년간 청계천에 던져진 행운의 동전, 국내 동전만 4억 원이 넘는데요. 동전 하나를 5g 정도로 환산해도 20톤 이상, 코끼리 4마리를 합친 무게입니다. 동전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가져가선 안 됩니다. 소망석 앞을 비추는 CCTV가 작동되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던진 동전이라도 소유권은 시설물 관리 책임인 서울시에 있어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눈부신 에메랄드 빛으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의 앞바다가 시커먼 기름 범벅이 됐습니다. 천국의 섬을 황폐하게 만든 건 좌초된 일본 화물선이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기름띠가 떠 있습니다. 해안은 온통 기름 범벅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나뭇가지를 넣자 시커먼 기름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absolutely disgusting. Unbelievable. 2주 전 석탄 등을 운반하는 일본 화물선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자초됐고 연료통에 있던 기름 1000여 톤이 바다로 새어나온 겁니다. 긴급 투입된 군인들과 시민들이 기름 제거 작업을 펼쳐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Vous êtes ici impératif qu'ils bien stabilisent bateau-là. À Maurice, nous peinons l'équipement nécessaire. 인구 130만 명으로 제주도만한 모리셔스는 천국의 섬으로 불리며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가는 인기 신혼여행지입니다. 그만큼 관광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에 이어 기름 유출까지 겹치면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사고를 낸 일본 해운회사는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島民の皆様はじめ関係の皆様に大変なご迷惑とご心配をおかけしておりますことを心より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일본 정부도 국제 긴급 원조대를 파견해 방제 작업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 정화와 바닷가 기름때 제거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유명 의류업체 지오다노의 창업주로도 유명한 이 홍콩 내 대표적인 반중국 매체의 사주 지미라이가 홍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체포인데 홍콩의 공안 정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두 손에 수갑을 찬 홍콩 언론계의 거물 지미라이가 자택을 나서 경찰 차량에 올라탑니다. 현지 매체는 지미라이가 외국 세력과 결탁하고 선동하는 등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중국 정치인들의 비리와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을 집중 보도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설립자 지미라이는 중국 정부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China being the number 2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and have a dictator like Xi Jinping on top of it is making a lot of other countries very restless. 13살에 홍콩으로 건너온 지미라이는 한국에도 익숙한 의류 브랜드인 지오다노를 키워냈습니다. 테난먼 사건 이후 언론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고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등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 시위대의 상징인 조슈아 원과 함께 보안법 시행 직후 유력한 체포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You know, once they impose on it, they can use it anytime. It's like a knife on top of our head. Anytime you will come to our neck. 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했던 시위대와 SNS에 홍콩 독립 구호를 올린 학생 4명에 이어 지미라이는 세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이 대거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데 이어 중국 당국이 홍콩 언론 거물까지 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홍콩 언론은 앞으로 더 많은 민주진영 인사들이 체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제5태풍 장미는 오후 5시에 울산 서부서쪽 육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이 태풍은 소멸했지만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해서 오늘 밤 사이에는 중과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특히 강원 남부 동해안은 초속 16m 안팎인 소형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많은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고요. 내일 정오 무렵부터는 비의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남부 지역으로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영남, 전남 동부 등 우리나라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막바지 비와 폭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폭우로 침수된 축사를 탈출한 소들. 10km 거리를 걸어서
해발 500m,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있는 천년고찰 사성암까지 피난을 왔습니다. 사찰인 걸 알았는지 뛰지도 않고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다는데요. 말 못하는 소도 어렵고 힘들어서 부처님을 찾아왔다는 주민들의 얘기에 이번 수해의 피해가 더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번엔 아예 소를 때로 잃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7월 장마와 8월 태풍이 동시에 만나는 이례적인 기후변화에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사실 좀 들어보면 이제 겁이 나요. 이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봐. 매년 여름마다 소떼를 잃는 공포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 정부와 지자체의 확실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